네, 맞습니다. 김태린 선생님, 그 안녕하세요. 준비 다 되셨죠? 네. 네. 네, 그러면 뭐 제가 인사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뭐. 네. 제가 이번은 제26회 응급의료정보연구회 집담회이고요. 올해부터 그 하 아 그 월 매월 그리고 총 4회에 걸쳐서 초심자를 위한 강의를 저희 연구회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통은 저희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와 메디컬 인포마틱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매월 집담회에서 주제로 잡고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는 특이하게 좀 강의에 대한 요구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 4월, 5월, 6월,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이스트 삼성 디지털 헬스학과의 유재용 박사 과정 선생님께서 강의 준비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재호 교수님 그리고 권인호 교수님께서 오늘 진행을 같이 봐 주실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나 저희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요번에 연락처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양수정 팀장님 이메일을 통해서 정회원 등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호 교수님 인사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설화삼병원 이재호라고 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집담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가자가 31분이시고 사실 뭐 등록하신 분은 28명인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김태린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전에는 주로 이제 그냥 여러 방면의 강의를 준비했다가 올해 김태린 선생님이 조금 여러 요구 사항들을 좀 들어서 4번에 걸쳐서 강의와 실습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구나 관심이 이제 많아져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런 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강의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실제로는 대부분 이게 가지고는 분석을 잘 못합니다.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해야지만 자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4번의 거친 좀 장기간의 강의를 듣고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분석을 좀 연습을 해보셔야지 자기께 돼서 또 이 강의만 계속 이것저것 듣는 그런 일은 안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김태림 선생님이 사실 최근에도 출산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 준비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김태린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또 지원해 주신 삼성서울병원의 양수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하고 다음 3번에 걸친 강의를 좀 열심히 들으시고 좋은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어서 유재영 선생님의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내용인데 아마 내용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2시간보단 조금 시간이 오버될 수가 있고요.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재영 선생님 강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서 총 4번 동안 R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8시간의 어떤 시간으로 분석을 다 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서, 조금 기초적인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좀 기초를
좀 다지는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많아서 2시간에 꽉 채워서 아마 할 것 같고요. 아무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데이터와 그 다음에 뭐 실습 자료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해 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여기다 매달 여기다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제 드랍박스에다가 공유를 해놨으니까 자료를 받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자료도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채팅방에다 일단은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통계학과 석사과정 통계학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박사과정을 디지털 헬스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통 병원에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뭐 처음에는 서울대병원 응급의료 연구실에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현재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는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상청이나 패스트캠퍼스나 아니면은 뭐 GSJ 이런 데서 했고,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아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사실 좀 더 떨리는데 아무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3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어렵지 않은 거니까 좀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방망이와 공을 합친 가격이 1달러 10센트인데 방망이의 가격이 공의 가격보다 1달러 더 비싸다고 한다면 공의 가격은 얼마이겠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아마 머릿속으로 몇 센트이겠거니 생각이 떠올랐을 거고, 2번 질문은 5대의 기계로 5대의 장치를 만드는데 5분이 걸린다고 하면은 과연 100대의 기계로 100대의 장치를 만드는 데는 몇 분이 걸리겠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머릿속으로 몇 분이 걸리겠거니 떠올랐을 거고, 3번 질문은 호수에 잎들이 떠 있는데 매일 잎들이 2배씩 늘어납니다. 전체 호수를 다 덮는 데 48일이 걸린다면 과연 절반을 덮는 데는 며칠이 걸리겠는가에 대한 3가지 질문인데요. 사실 그 오프라인으로 만약에 저희가 만났으면 한 2-3분 정도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좀 그러기가 힘드니까 일단 제가 그냥 답을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10센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센트라고 만약에 하면 10센트와 1달러 10센트가 합치면 1달러 20센트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5센트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은 100분이 아니라 5분이 정답이고 3번은 24일이 아니라 47일이 정답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간단한 문제지만 약간 인지적인 어떤 우리가 좀 생각을 너무 좀 짧게 하고 너무 직관적인 판단을 하고 넘어간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질문들이거든요. 이 질문들이 이 책에서 나온 건데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통계학과 석사생들한테는 거의 필독서로 거의 추천되는 책이라서 읽으면 되게 좋은데 여기에는 뭐 통계학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인지심리학적인 내용, 뭐 철학적인 내용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할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R이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통계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한 1시간 정도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뒤에 한 1시간 정도를 실습할 거기 때문에 먼저 지금 깔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깔려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구글에 들어가신 다음에 R 먼저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R과 R 스튜디오라는 거 2개를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먼저 R 다운로드를 먼저 하겠습니다. R 다운로드라고 치면은 여기 맨 위에 뜨거든요. 다운로드 R 4.5.04 윈도우 이렇게 뜨는데 만약에 맥을 쓰시는 분들은 뒤에다가 맥이라고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그럼 바로 다운로드 되는 요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일단은 R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이거 클릭해서 저는 있기 때문에 클릭은 안 할 거지만 이거 클릭해서 설치 먼저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다 깔리고 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R을 실행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투박해 보이고 아마도 오른쪽에 어떤 코드를 입력을 하고 그럼 왼쪽에
그 실행을 하면 왼쪽에 결과가 나올 것처럼 일단은 보이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투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R을 사용할 게 아니라 RStudio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RStudio는 뭐냐면은 실제로 R이 너무 투박하고 코딩하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코딩을 쉽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서포트하는 입장으로서 이게 하나의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치 파이썬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파이썬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참이라던가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코딩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RStudio라는 걸 기반으로 우리는 실제로 코딩을 할 겁니다. 근데 이 RStudio는 R이 있어야지만 이게 그 구동이 되기 때문에 먼저 R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RStudio를 깔 겁니다. 그래서 일단 R 먼저 아까 이거를 클릭해서 없으신 분들은 지금 깔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RStudio도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이것도 역시 구글 들어가서 RStudio 다운로드라고 치겠습니다. 만약에 네이버에서 RStudio 다운로드라고 치면은 이름은 동일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구글에서 치셔야 됩니다. 여기 맨 위에 있죠. 다운로드도 RStudio IDE. IDE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R을 가지고 우리는 코딩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통합적인 개발 환경을 좀 구성해주는 RStudio라는 걸 가지고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운로드를 가 보시면은 여기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거, 왜냐면은 이 데스크탑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데스크탑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R을 다운로드 아까처럼 받고 RStudio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뭐 바로 실습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치만 지금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실습은 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큰 문제 없이 설치가 잘 됐다라면은 이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아까 봤던 약간 투박한 어떤 그런 화면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게 4가지 UI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왼쪽 위부터 시작해서 크게 4가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이 UI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왼쪽 위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여기다가 뭔가 작성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위는 여기다 코딩을 실제로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작성된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 아래쪽에서 실행이 됩니다. 결과가 여기서 결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텐데 어떤 데이터가 지금 RStudio 상에 로딩되어 있는가, 어떤 데이터가 지금 여기 R상에 지금 그 메모리 상에 올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오른쪽 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아래 공간 같은 경우는 보통 R을 설명할 때 굉장히 시각화에 뛰어나다 혹은 이런 말이 많은데 시각화의 결과가 여기 나오고요. 오른쪽 아래에.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함수를 만약에 실행할 때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 함수에 대한 헬프 기능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데 그 헬프에 대한 결과가 여기 헬프 창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왼쪽 위에는 코딩을 기록하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공간, 오른쪽 위에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공간, 오른쪽 아래는 뭐 시각화라던가 헬프 기능 등을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창, 그다음에 어떤 결과를 확인하는 공간, 데이터 확인하는 공간, 시각화나 어떤 헬프 기능을 확인하는 공간. 크게 4가지로 UI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번 동안 이 R만 이용할 게 아니라 R을 이용한 뭐 통계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R을 이용한 뭐 시각화라든가 아니면 R을 이용한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런 그 주제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 통계적인 어떤 기본적인 내용도 이런 것들도 가끔씩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통계학이나 R은 왜 배워야 하는가 이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는 좀 후다닥 넘어갈 거고요. 뭐 당연히 뭐 논문 쓰고 결과 내고 보고서 쓰고 이런 걸 하는 거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드라이브 디시전 메이킹을 위한 거고 뭐 가장 많이 쓰는 뭐 CDSS 같은 뭐 IBM 왓슨 같은 CDSS 이런 어떤 모델링을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있는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통계학 혹은 R 또는 파이썬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간단하게 보통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면은
실험으로 발견된 차이가 우연에 의해서 예측된 차이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아마 이것만 읽고는 아마 크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조금 보면요. 동전을 100번을 만약에 던진다고 봤을 때 앞면과 뒷면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앞면이 50번, 뒷면이 50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앞면이 49번, 뒷면이 51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앞면과 뒷면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 번 정도는 우연치 않게 앞면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 번 더 해봤습니다. 48대 52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면이 2번 더 나왔는데요. 지금도 앞면과 뒷면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연치 않게 앞면이 2번 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40대 60, 30대 70이 되는 순간부터 이게 우연치 않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의심이 될 수가 있고 이거는 우연치 않게가 아니라 어떤 이펙트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우연에 의해서 예측된 차이보다 어떤 실제 이펙트가 더 크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일반적인 통계학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보통 보면은 p-value라는 어떤 뭐 유의 확률, 유의 수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라는 말이 사실상 어떤 우연성에 의한 것보다는 어떤 이펙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보통 나오는 거고 사실은 통계 분석과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구분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은 어떤 데이터 속에서 어떤 밸류를 찾아내는 거라면은 통계 분석은 어떤 결과가 있는데 이게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 이펙트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통계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통계학과 교수님 중에서는 나는 데이터 분석은 잘 못해라고 하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통계 분석에 대한 내용은 세 번째 시간이나 아마 그때 아마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R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R을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면은 데이터에 대한 표현도 할 수 있고 시각화 또는 이것처럼 리니얼 모델처럼 회귀 분석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계학 같은 경우는 보통 알고리즘화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수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통계인데요. 전통적인 통계학 같은 경우는 디자인 오브 엑스페리먼트 DOE라고 해서 실험 계획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그때는 이런 어떤 컴퓨팅을 가지고 그런 소통하는 게 아니라 수식적인 증명과 수리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로 소통하다 보니까 이런 농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던 게 전통적인 통계학이라면은 현재의 통계학은 아마도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을 해서 빅데이터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라고 해서 통계학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주제고 그다음에 과연 빅데이터가 무엇인가 책에서도 3V다, 4V다. 그래서 V 같은 경우는 버라이어티, 볼륨 아니면은 벨로시티 이런 것들이 기반으로 양이 많은 거다 아니면은 굉장히 뭔가 다양한 거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V로 시작하는 어떤 빅데이터의 정의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14V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V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데이터와 관련된 게 있으면은 새롭게 나는 빅데이터 정의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뭐였냐면은 예전에 제가 석사 때 야후에서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와서 강연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생각하는 빅데이터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로케이션과 그다음에 타임 스탬프가 찍혀 있는 데이터를 나는 빅데이터라고 정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타임 스탬프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언제 생성됐는지 알 수 있고 로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생성되고 어디로 갔는지 이런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양과 그런 것들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임 스탬프와 로케이션이 찍혀 있는 데이터를 나는 빅데이터라고 정의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학적인 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SPSS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의학이나 아니면은 경제학, 경영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논문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써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클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통계학과에서는 이 SAS라고 하는 요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R이나 파이썬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공대에서는 이런 매틀랩을 기반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SPSS를 써보신 분들 중에서 이 SPSS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SPSS도 엄청 비쌉니다. 보통 이 라이센스가 학교마다 이렇게 꽤 있어서 안 비쌀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SPSS가 보통 한 800만 원 정도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그 툴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세스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어떤 학교에 할 때는 한 이 라이센스당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그 다음에 회사나 이런 데서는 라이센스 2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 비싼 데에 비해서 R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로 이용할 수가 있고 굉장히 그래픽에서도 엑셀런트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R을 기반으로, 이건 뭐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앞쪽 부분은 좀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R 같은 경우는 뭐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오픈 소스고 시각화에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어떤 툴들에 비해서 유일하게, 다른 툴들은 없지만 유일하게 저널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R입니다. R 같은 경우는 매년 그 저널 학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나는 이런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했어, 아니면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학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문적 연구와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은 뭐 한번 보시면 어렵진 않은 내용인데요. 뭐 베일 연구소에서 개발됐고, 이름이 왜 R이냐에 대한 썰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썰은 이 개발자 이름이 로스완 로버트이기 때문에 앞자리를 따서 R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원래 S 플러스라는 랭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S 랭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OPQRS다. 그래서 우리는 S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R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에어비앤비 이런 데서는 굉장히 R을 이용해서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73% 정도는 R의 엑스퍼트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 때문에 이거 58% 정도는 일상적인 곳에서도 우리는 엑셀이 아니라 R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처음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4번 이후로 엑스퍼트가 될 수는 없겠지만 58% 정도에 해당하는 일상적인 곳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조금 더 기초 기반이 되는 어떤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시각화는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새 발표 중에 인터랙티브한 어떤 플러팅, 인터랙티브한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여기 보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Y축이 기대 수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퓰레이션이 크게 여기 중국이고, 중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어떤 픽스된 형태의 어떤 그래프가 아니라 시간에 따른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 어떤 그래프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이 굉장히 많은데 R에서도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태블로라고 하는, 아마 다음번 이 강의 때 잠깐 이거를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요거를 만든 사람이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스웨덴의 통계학자이자 의사이자 사회학자이자 굉장히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걸 만들었고, 요게 겟마인더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이 R에서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R에서 있는 건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값이 바뀌는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시간 관련된 정보가 있다라면 그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뭐 코딩을 해보는 것도 재밌게 우리가 결과를 표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보통 데이터 분석할 때 뭐 4가지 정도를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다들 그 분석을 다 많이 해보셨던 걸로 뭐 생각이 들어서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읽어보면은 어드저스트라고 해서 보정, 두 번째는 쪼개기라고 해서 페이셋 또는 파세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 아웃라이어, 네 번째는 결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R에서는 과연 결축치는 어떻게 그걸 처리가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거고, 일단 첫 번째는 어드저스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다른 효과에 대한 고려라고 일단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어떤 변수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효과들에 대한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제가 그룹 1반 그룹이 있고 2번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반과 2반의 스코어 차이가 과연 평균적으로 유의한가를 보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2개 집단에 대한 평균 비교를 할 때는 t-테스트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반과 2반의 스코어가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딱 봐도 1반은 굉장히 점수가 좀 높은 사람들이 있고 2반은 점수가 조금 낮은 사람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t-테스트를 해보면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나올 거거든요. 1반과 2반은 차이가 있다. 그거는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이 있다라고 나오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데이터를 잠깐 봤는데 데이터에 age라는 게 있던 거예요. 이거는 1반이 나이가 좀 많고 2반은 나이가 좀 어립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차이가 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에이지 때문에 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에이지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정하고 나서도 실제로 스코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드저스트에 대한 부분이 다른 효과에 대한 고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고 보통 논문 보면은 unadjusted 또는 adjusted 이렇게 나오는 게 unadjusted는 아까 우리가 그냥 스코어만 봤던 것처럼 그 값만 분석을 한 거고요. adjusted OR 같은 경우는 다른 효과에 대한 것들을 보정하고 나서 결과를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조금 다른 이유가 그런 이유고요. 실제로 adjusted OR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보면은 그 테이블 밑에 뭐 adjusted for age, gender 아니면 뭐 alcohol use 이런 것처럼 어떤 변수를 그 보정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통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 그 보통 통계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거든요. Association does not imply causation. 그래서 상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인과성을 이야기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ssociation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causation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계 분석, t-테스트, 아노바, 카이스퀘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association 분석입니다. 통계 분석 대부분은 상관성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알고 싶은 건 사실은 코제이션에 대한 이런 인과성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인과성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회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과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결과를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회귀 분석을 돌렸을 때 그때의 결과를 우리는 인과성처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통 이런 우리가 인과성에 대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과성 조건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이게 선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상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소시에이션 가지고 이 코제이션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옆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X축이 초콜릿 소비량이고 Y축이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 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유의성 있는 코릴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코릴레이션도 0.79고 p-value도 0.00001이니까 굉장히 유의한데 특히나 이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 노벨 평화상을 누구인지 지정하는 기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빼면은 0.79에서 0.87까지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초콜릿 소비를 늘려야 하는가라고 당연히 그건 아닌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런 어소시에이션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또 여러 가지 예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이런 어떤 속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수가 되면은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 냉장고 보급률과 위험한 큰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위에는 속담이고 아래 거 2개는 매스컴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것만 보면은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 그다음에 교회 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해서 사실은 원래 떨어질 배였는데 재수없게 그때 까마귀가 날아간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바람 때문에 배가 떨어진 건데 하필이면 그때 까마귀가 날아간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실제 어떤 어소시에이션과 코지에이션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회 수가 이거는 진짜 원인은 인구 증가거든요. 인구가 느니까 교회도 늘고 인구가 느니까 범죄 발생도 는 건데 이런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은 쏙 빼놓고 교회가 많아지니까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결론을 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원인은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뺀 거고 만약에 실제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인구나 소득 이런 것들을 보정하고 나서도 실제 이런 결과에 대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변수를 보정을 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 causal inference라고 해서 이거는 뭐 통계학과에서도 거의 한 학기 내내 배워야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어떤 내용인데 어떤 변수를 보정해야 하는가. 사실 여기 DAG라고 해서 Directed Acyclic Graph라는 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rected이기 때문에 실제 방향성이 있고 Acyclic
그러니까 사이클이 아니다. 그래서 이 비순환하는 방향성이 있고 비순환하는 그래프다라고 해서 대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그를 그려놓고 실제로 이렇게 통과하는 변수는 일반적으로 보정해도 되는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은 이렇게 통과하는 변수가 아니라 인볼티드 포크라고 해서 이 그 양쪽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받는 그런 변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볼티드 포크에 대한 부분은 보정하면 안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보정하면은 다른 분석이 아니라 틀린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성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세밀하게 이걸 조정해야 되지만 이런 걸 만들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 기존 문헌 연구들을 기반으로 다른 연구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정했는가를 보고 뭐 비슷하게 보정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데이터 분석할 때 첫 번째는 어드저스트라고 해서 그 보정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보통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라는 이야기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페이셋 또는 파셋이라고 해서 쪼개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에서는 심슨의 역설, 그래서 심슨의 패러독스라는 어떤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전체를 보면요. 여학생과 남학생의 합격자 수를 보면은 여학생은 100명 중에 68명이 합격해서 68%가 합격했고요. 남학생은 1000명 중에 700명이 합격해서 70%가 합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만 보면은 남학생이 조금 더 많이 합격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이걸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어문 계열과 이공 계열을 쪼개봤더니 어문 계열도 여학생은 67.4%, 남학생은 60%, 여학생이 높고요. 이공 계열도 80대 70, 여학생이 높습니다. 여학생이 높고 여학생이 높은데 합치니까 남학생이 높아집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뒤집어진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n수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 70%에 해당하는 것이 대다수가 이게 70%에 해당하는 그 n수가 여기 가중치가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통 하고자 하는 말은 전체만 보지 말고 그 안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들을 보통 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그 통계학과에서 나오는 심슨의 패러독스 예시, 실제 예시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백인이고 흑인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피고가 백인, 흑인, 이럴 때 사형 선고 예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은 흑인보다는 백인이 더 높게 사형 선고를 받는다라고 나오는데, 쪼개 보면은 요때도 흑인이 높고 요때도 흑인이 높습니다. 근데 합치니까 백인이 높아집니다. 요게 아까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빨간색 동그라미 큰 것과 작은 거의 가중 평균은 여기 그 위에 게 더 크기 때문에 가중 평균은 위쪽에 더 가깝게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녹색과 큰 녹색 중에서 아래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두 개의 가중 평균은 아래쪽에 찍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심슨의 패러독스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전체만 보지 말고 한번 서브 그룹으로 한번 보자라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 아마 R 코드인데요. 여기서 페이셋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플러스하고 이게 제가 이 장표를 넣어놓은 이유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이런 페이셋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페이셋 언더바 그리드라는 이 한 줄을 쓰지 않았다라면은 요 1, 2, 3, 4로 쪼개지지 않고 이걸 대표하는 하나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겁니다. 하나의 히스토그램이 그려졌을 텐데, 플러스 페이셋 그리드를 한 줄을 추가해 줌으로 인해서 각각 다이어트 1, 2, 3, 4에 따른 쪼개 보기가 된다라는, 한 줄로 표현된다라는 거를 그냥 표현해 드리려고 이걸 한 거고요. 실제 이 코드가 지금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코드는 어차피 R을 공부하고 시각화 공부하면서 어차피 익숙해질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 됐고요. 그다음에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는 뭐 그 한 번씩 다 보셨을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한 페이지로 그냥 정리를 할 건데,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당연히 평균이나 회귀 개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이 있는지 미리 디텍션을 해야 되는 거고, 보통 Y 값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값을 아웃라이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Y 값은 일반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만 X 값이 너무나 큰, 너무나 조금 동떨어져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아웃라이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레버리지 포인트라고 해서 그 지렛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렛점 같은 경우도 이건 Y 값은 일반적인 범위에 있지만 X 값이 일반적인 것과는 좀 다른 어떤 곳에 찍혀 있다라고 해서 X 값이 이상하면은 레버리지 포인트, 그 다음에 Y 값이 너무 조금 다르면은 아웃라이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레버리지 포인트든
아웃라이어든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향점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포인트라고 해서 이런 값들이 들어가면은 평균 혹은 이런 회귀 개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은 미리 디텍션하고 제거가 되는 혹은 뭐 임퓨테이션이 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결측치 역시 있으면은 분석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R 같은 경우는 여기 잠깐 예시를 잠깐 스크린샷 해놨는데 일단은 영어로는 NA라고 합니다. Not available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Not NA라고 하고 그래서 1, 2, 3, 4 NA의 평균을 봤더니 NA가 나온다. 왜냐면은 R에서는 NA가 포함된 모든 통계량은 다 NA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A.RM equal true라는 걸 적어줬거든요. NA가 방금 얘기했던 그 not available 결집값이고 RM은 뭐냐면은 remov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결집값을 remove 할 거냐? 오케이. 결집값 remove 하고 나머지 결집이 아닌 값 가지고 평균을 구해줘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잘라서 볼 건데 평균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통 이 R 가지고 한번 뭐 회귀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R도 그렇고요. 세스도 똑같습니다. 그 데이터 중에서 한 건이라도 미싱 값이 있는 그 행들은 싹 지우고 정말로 컴플리트하게 들어가 있는 행만 가지고 회귀 개수를 추정해서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R도 그렇고 세스도 그렇습니다. SPSS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집치에 대한 처리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R 가지고 이런 랜덤 포레스트 같은 어떤 머신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R에서 그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NA가 그 미싱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 모델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missing이라는 NA라는 하나의 또 카테고리를 또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NA 아예 빼주던가 그런 식으로 어떤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집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집치, 아웃라이어, 쪼개보기, 어드저스트 이 4가지 정도는 우리가 분석할 때 좀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후다다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아마 듣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따가 실습할 때는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하기 전에 우리가 통계의 2가지 구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통계 구분 중에서 디스크리티브한 스태티스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스크리티브한 스태티스틱을 우리는 R로 한번 처음 해보려고 먼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계 2가지 구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통계는 디스크리티브한 스태티스틱이라고 해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기술한다, 적는다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진 데이터에 대한 요약 및 묘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데이터가 만약에 숫자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평균은 과연 무엇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은 무엇이고 메디안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IQR은 무엇이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통계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술 통계고 추론 통계 같은 경우는 인프런스 스태티스틱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통계학을 배울 때 파퓰레이션에 대한 내용과 샘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배우거든요. 당연히 파퓰레이션 전체 모수를 다 알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수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샘플을 샘플링 하거든요. 그래서 샘플링 방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심플 랜덤 샘플링도 있고 스트라타 샘플링도 있고 PPS라는 아니면 클러스터 샘플링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전체 모수를 전체 파퓰레이션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을 법한 샘플을 뽑기 위한 방법론이고 우리가 모수가 아니라 샘플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샘플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점 추정량, 아니면 구간 추정량, 아니면은 신뢰 구간,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사실 추론 통계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라고 이야기를 또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면 보통 예측 통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프리딕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2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술 통계 같은 경우는 디스크리티브한 스태티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가진 데이터를 요약 및 묘사하는 내용으로서 기술 통계를 쓰는 거고 요약 및 묘사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피컬하게 뭐 가장 쉽죠. 이게 시각화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다음에 시각화를 통해서 내가 가진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현황을 보여주고 파악을 해주는 게 그래피컬리 이런 디스크리티브한 스태티스틱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뉴메리컬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뉴메리컬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한 평균, 분산, 아니면 외도, 첨도 이런 것들이 보통은 뭐 뉴메리컬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데이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값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보통 평균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평균 값이 그 전체 값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값 하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균 값을 보통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은 뭐 중앙값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센터링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너의 데이터를 설명해 주지 말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줘. 너의 데이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선택해서 나한테 설명해 줘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평균과 분산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분산 같은 경우는 평균이 있고 그 분산이 어떻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퍼져 있는지를 알려주면은 그 값을 알려주면 어느 정도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포가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확실하진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아 이런 데이터 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뉴메리컬한 어떤 이런 센터링 칙도 또는 스프레드 칙도 또는 그 외 칙도를 뭐 외도 첨도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값을 알려줌으로써 내가 가진 데이터에 대한 요약 및 묘사를 해주는 게 디스크리티브한 스태티스틱 중에서 뉴메리컬한 거고 그다음에 뭐 센터링은 사실은 너무 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만 간단하게만 예시를 하면요. 뭐 5명이서 오랜만에 그 동창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있고 그다음에 월급이 뭐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겠지만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깠고 그래서 우리 5명의 월급 평균은 310만 원이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이때 그 보통 동창회를 하면서 어떤 그 주인공은 뒤늦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 3천만 원짜리 그 뭐 외제차를 끌고 6번째 친구가 나타났어요. 이 친구가 한 명 옴으로 인해서 갑자기 월급의 평균이 758만 원이라고 훅 뛰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웃라이어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과연 이 758만 원이 정말로 괜찮은 대표값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사실은 500만 원보다 더 작게 받는데 과연 이 평균이 758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그 표현일까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굉장히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대표값으로 중앙값이라고 메디안이라는 값 가지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안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고 나서 가운데 값으로 지정한 것이 메디안이고요. 보통 이렇게 짝수 깨면은 가운데 두 개를 평균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truncated mea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truncated mean이라고 하는 것은 절삭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절삭 평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 truncated mean이다라고 하면은 양 끝값 10%를 제거하고 가운데 80%를 가지고 평균을 산출하는 겁니다. 마치 어디서 많이 보는 그 통계량이냐면은 그 올림픽이나 아니면은 뭐 그 실제 점수를 매기는 그런 데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 뭐 무조건 만점 이런 사람을 일단 제거하고 최대값과 최소값 제거하고 나서 나머지 평균 가지고 실제 스코어를 매기는 경우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렁케이티드 민의 일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은 조금 아웃라이어나 조금 그런 값들에 조금 덜 민감한 결과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대표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센터링 칙도인데 이거 말고도 스프레드 칙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프레드 칙도는 떨어져 있는 정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건데요. 사실은 분산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잘 합니다. 떨어져 있는 정도, 퍼져 있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 이 분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수식인데 수식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x 위에 바가 이 짝대기가 x 바입니다. x 바라고 해서 x 값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고 실제 어떤 값과 x 값과의 어떤 차이 이걸 편차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분산식이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분산은
퍼져 있는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분산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퍼져 있는 정도요라고 얘기하면 절반만 맞는 답이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대표값이라고 하는 게 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산이 1이다라는 것은 작죠. 그래서 평균값 안에 평균값 그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거고 분산이 큰 것은 평균값으로 평균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게 이런 스프레드 칙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은 뭐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요. 외도와 첨도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평균, 분산 혹은 메디안과 IQR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씩 외도와 첨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도와 첨도가 또 의미하는 바가 또 있거든요. 외도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치우친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첨도 같은 경우는 뾰족한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도는 치우친 정도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통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가 치우치지 않고 좌우대칭인 분포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치우친 것도 있고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 분포는 기준보다는 왼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left skewed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영어를 보면은 이거는 right skewed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첨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으니까 right skewed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left skewed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외도에 대한 표현은 꼬리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right skewed 말하는 말은 왼쪽으로 치우쳤고 결국에는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게 있다라는 게 이 right skew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ft skew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치우쳤지만 꼬리의 방향은 왼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해서 left ske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보통 통계학회에 가서도 뭐 외도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첨도의 수식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러세우고 너 첨도의 수식이 뭐야? 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는 수식을 알 필요는 없고 다만 외도가 치우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첨도는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통계량이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술 통계 중에서도 뭐 평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실제 R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이게 표현이 되거든요. 아예 함수화가 되어 있고 이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일단은 후다다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기본적인 R을 실제로 한번 써보고 실습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데이터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응급의료 연구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응급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응급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환자 데이터는 아니고요. 실제 환자 데이터처럼 이게 조금 만든 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실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저희가 시작한 지 50분이 후다다닥 지났는데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할 건데 지금 혹시 R이 설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혹시? 혹시 안 돼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제가 이게 지금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일단은 다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해도 될까요? 저희가 사전에 R 설치해달라고 공지를 드린 바가 있어서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에 진행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R을 일단은 한번 켜보시는 것부터 먼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R과 R 스튜디오를 둘 다 설치를 했으면은 R이 아니라 R 스튜디오를 처음에 킬 겁니다. 그래서 요 화면이 될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안 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조금 글을 남겨주시면은 일단은 해결 가능한 선에서 일단은 조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혹시?
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혹시 되셨으면 채팅창에다가 됐다고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혹시 다 키셨나요 혹시?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할 때는 R 스튜디오가 크게 4가지 UI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그냥 딱 키면은 이렇게 3가지 화면밖에 없습니다. 하나, 둘, 3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4가지 UI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파일 밑에 초록색 플러스가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맨 위에 R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혹은 뭐 컨트롤 쉬프트 N을 눌러도 되고요. 이걸 클릭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4가지 UI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4가지 UI로 구성되는 것까지 사실 뭐 R을 써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뭐 어렵지 않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왼쪽 위에가 실제로 코딩을 기록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라고 하고 화살표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는 해도 되지만 화살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느낌은 1, 2, 3, 10이라는 어떤 값을 A라는 공간에다가 할당하는 어떤 느낌인데요. 이게 바로 1, 2, 3, 10이라는 값을 A에다가 어사인하는 내용입니다. 화살표가 어사인한다라는 거.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실제로 여기 결과가 잘 돌아갔고 만약에 뭔가 에러가 있으면은 여기 아래쪽에서 빨간색으로 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에러가 안 뜨고 잘 돌아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잘 들어갔나 보려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서 여기 A라는 공간에다가 1, 2, 3, 10이라는 4개의 값이 지금 할당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다가 한번 이 A라는 값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한번 함수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디스크리티브한 스태티스틱 중에서 평균의 함수는 mean이라고 하거든요. mean A 하고 컨트롤 엔터 하면은 1, 2, 3, 10의 평균은 4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함수들이 다 됩니다. max 또는 min 아니면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해당하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같이 분산 또는 표준 편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값이 잘 구현되어 있고요. 함수로 지금 이 앞에 보면은 이 괄호 앞에 있는 min, max, min, sd, var 이런 것들이 함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적을 필요도 없겠지만 나중에 코딩을 하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옆에다가 샵을 붙이면은 이 값에 대한 어떤 설명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코멘트라고 하고 보통 주석을 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min은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다. 이런 식으로 샵을 달아주면은 이 표현은 지금 색깔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보이지만 컴퓨터는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멘트를 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가 요 함수 앞에다가 이렇게 샵을 붙이면은 요 함수는 더 이상 실행이 되지 않겠죠. 왜냐면은 코멘트 처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뉴 버전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전에 했던 거를 다 만약에 한 100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100줄을 만약에 이걸 코멘트 처리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샵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만약에 100줄이면은 100번 하면 되고 1000줄이면은 1000번 하면 될 겁니다. 근데 뭐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블럭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은 블럭 처리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컨트롤 Shift C를 누르면은 한 번에 블럭 처리한 부분에 대한 이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누르면은 컨트롤 Shift 또 누르면 이게 해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박스 플랫이다.
A 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이 박스 플롯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각화 결과는 오른쪽 아래에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뭐 시각화에 대한 어떤 뭐 기본적인 내용은 뭐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고 뭐 시각화 결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민이 뭔지 모르겠어. 또는 박스 플롯이 뭔지 모르겠어 하면은 이 함수가 뭔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설명창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물음표하고 함수 이름을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이걸 컨트롤 엔터 쳐서 하면은 헬프 기능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혹은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박스 플롯 이것만 블럭 처리하고 F1 누르면은 F1 누르면 바로 헬프 기능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좀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규먼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라이즌탈 있고 fals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컨트롤 C에서 false가 아니라 나는 true로 한번 바꿔보겠다 라고 하면은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위아래로 생겼었는데 이거 true로 하면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뀐다가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아규먼트들을 우리는 헬프 창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프 기능을 보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뀔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조절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보통 머신러닝 같은 데 보면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가장 베스트한 프리딕션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조합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서치를 뭐 그리드 서치나 랜덤 서치나 이런 걸 기반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헬프 기능을 이용을 해주면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요. 가끔씩 코드를 보다 보면은 나는 여기서부터는 쭈루루룩 뭐 구분을 할 거야 해서 샵을 쭈루룩 써놓고 여기서부터는 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코드를 잡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컨트롤 시프트 R을 눌러보면은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면 바로 인서트 섹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블을 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여기서 나는 앞으로 라이브러리 어떤 거 할지 여기다 쓸 거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R 또 누르면은 여기서부터 데이터 로딩 할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또 누르면은 여기서부터 난 클리닝 할 거야. 그 다음에 실제로 나는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거야. 그 다음에 실제로 나는 여기서는 모델링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실제로 뒤 뭐 이렇게 가 있어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여기를 클릭하면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인서트 섹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데이터 로딩으로 클릭하면은 그쪽 부분을 바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코드도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관리도 편하게 되고 그리고 누르면은 이거에 대한 것도 접혀짐으로 인해서 좀 깔끔하게 코딩이 된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코드를 보다 보면은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거칠게 코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변수명 그 다음에 무슨 뭐 데이터 셋명 이런 거 하나하나 굉장히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좀 깔끔하게 하는 게 그나마 덜 헷갈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인서트 섹션을 이용해 주면은 굉장히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R을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시 잠깐 그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덜 했는데 여기 하필 왜 C냐? 왜 1, 2, 3, 10 그냥 이것만 적으면 되지 왜 C라는 어떤 걸 왜 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C는 뭐냐면은 concatenate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연결하다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R에서는 그냥 값 하나만 적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값을 여러 개 적을 때는 지금 여러 개 적고 있죠. 여러 개 적을 때는 C라고 해서 항상 묶어줘야지만 하나의 어떤 결과값, 하나의 값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C라고 꼭 이런 함수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설명이 다 이렇게 다 된 거고요. 그래서 헬프 기능 아니면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코멘트에 대한 부분 다 이야기한 내용이라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론 통계 그것도 뭐 아까 잠깐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분석하고 싶은 것은 population이기 때문에 population을 다 할 수 없어서 그 중에 일부를 샘플링한 거고, 샘플링을 한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를 다시 역으로 추론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통계량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추정량 아니면은 에러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양한 표본 추출 방법들이 있고, 심플 랜덤 샘플링, 칭화, 아니면은 뭐 직락, 개통, PP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샘플링에 대한 어떤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점 추정, 구간 추정 이런 말이 있는데, 점 추정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평균 키를 만약에 알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평균 키는 172야라고 바로 어떤 포인트 에스티메이션하는 걸 점 추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구간 추정 같은 경우는 172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68부터 175 사이야라고 이야기하면은 훨씬 더 이런 범위를 기반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쉬운 어떤 문제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이런 과정 속에서 신뢰 구간이라는 어떤 표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한과 상한 이런 말들이 있는 거고, 사실상 신뢰 구간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한 가지 퀴즈인데요. 보통 그 신뢰 구간이 넓을수록 좋냐 아니면 좁을수록 좋냐에 대한 문제로 좀 퀴즈를 보통 여기서 냅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이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넓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또 물어보면 한 절반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좁을수록 좋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있고, 그다음에 넓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절반 정도 있는데, 사실 신뢰 구간은 좁을수록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넓으면은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평균 키가 170부터 173 사이야라고 굉장히 좁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우리나라 평균 키가 150부터 230 사이야, 2m 30 사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는 당연히 좁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그 신뢰가 있는 어떤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신뢰 구간이라고 해서 넓은 게 좋은 게 아닌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기술 통계는 descriptive한 statistic에서 요약 및 묘사한다. 뉴메리컬하게 혹은 그래피컬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추론 통계 같은 경우는 예측 및 추론한 이런 모집단을 샘플 가지고 추론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통계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 설치 및 기본 소개부터는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안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려보면 드랍박스 데이터 없죠. 제가 이 PDF만 올려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드랍박스에 PDF만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3가지 정도 파일을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드랍박스에다가 3가지 파일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그냥 정말로 간단한 예시 데이터인데요. txt 언더바 데이터라고 그냥 텍스트 파일 한 개 그냥 정말 예시로 한번 불러드리려고 이거는 그냥 만든 거고, 그래서 이런 메모장 형태의 데이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엑셀 파일의 데이터인데, 이거는 글로벌 슈퍼스토어라고 해서 이거는 그 다음번 그 강의 때 쓸 자료인데, 이거는 시각화할 때 쓸 건데, 태블로라고 하는 굉장히 시각화에 파워풀한 툴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통 예시로 쓰는 데이터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ER 언더바 이그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응급실 환자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환자 기본 정보와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환자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 데이터, 또는 이 사람의 어떤 응급실 퇴실 결과 내용 아니면 CC 내용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제가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터에 언제 들어왔는가, 응급실 언제 왔는가, 그 다음에 언제 나갔는가,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케이타스, CCA 이런 것들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ER 리절트 같은 경우는 어드미션 했는가, 어드미션 했다면 어디로 했는가,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보시면 당연히 말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그냥 시뮬레이션 데이터라서 그냥 막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말도 안 되는 데이터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실습을 위해서 그냥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드미션 같은 경우는 어드미션, 그 다음에 데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ICU, 만약 어드미션 어디로 갔는가, ICU로 아니면 어디로 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실습해 보려고 한번 만들어 본 데이터입니다. 아마 그 다들 응급 관련된 그 교수님들이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분들이시라 이 변수에 대한 설명은 뭐 굳이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좀 보면은 네, 2시간이긴 한데 쉬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드시면 한 잠깐 중간에 5분 잠깐 쉴까요? 이따가 어떻게 할까요? 네, 5분간 휴식하고 42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유재영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데이터는 채팅창에 지금 3가지 데이터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럼 5분만 있다가 바로 R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R 스튜디오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은 R 스튜디오까지 같이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태치 같은 경우는 보통 데이터의 특정 변수에 접근할 때 좀 이렇게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셋이 있고 아이리스 안에 특정 변수가 여기 여러 개가 있거든요. 스피시스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 변수에 접근하려면은 이렇게 달러를 가지고 특정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태치 아이리스라고 하고 그냥 스피시스라고만 적으면은 굳이 이렇게 달러를 이용해서 특정 변수 접근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태치 함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거를 생략하기 위해서 쓰는 게 보통 어태치입니다. 요거 하고 나서 만약에 안 쓸 거면은 디태치로 다시 이거를 해제해주면은 스피시스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어태치 하고 나서 스피시스 하면은 이거는 아이리스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있는 변수구나라는 것을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쓸 때 보통 어태치를 많이 씁니다.
네, 42분이 돼서 강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시 접속 부탁드립니다. 시작한다. 네.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는 좀 모르겠는데. 이거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혹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이거 좀 양이 조금 많아서 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후다닥 하고, 그다음에 끝내고 나서 그 질문 받을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안 열리시나요, 혹시? 진행해도 될까요?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하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수집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R상에 로딩하는 일, 그러니까 로딩한다라고 하거든요. 데이터를 불러들인다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불러오는 일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죠. 엑셀 형태의 데이터로 행과 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쪽은 변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관측치라고 해서 observation, OBS라고 합니다. 이 변수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쓰이는 어떤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변수도 있고요. feature라는 용어도 있고, variable도 있고요. 또는 column, 아니면 뭐 이런 다 똑같은 어떤 내용들입니다. 관측치도 observation, OBS, 아니면 row,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행과 열 같이 어떤 구조를 가진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문자형 데이터에 대한 표현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냐면은 소리 데이터입니다. 소리 데이터도 사실상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랩트 라이트 이게 소리 데이터인데, 제가 예전에 했던 분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자 인식을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돼서 음성 인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돼서 화자 인식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자 인식이 뭐냐면은 말씀화, 사람 자라고 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디텍션하는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명 주파수와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목소리는 유지입니다. 이러이러한 목소리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와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레이블을 달아놓으면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텍션하는 모델도 만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런 파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값이거든요. 이러이러한 값, 0.6이라는 값, 이런 시퀀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형태는 이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엑셀, 텍스트, 그다음에 CSV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엑셀 형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형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CSV 같은 경우는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라고 해서 쉼표로 구분된 값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CSV 파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엑셀에서 열면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엑셀과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은 보통 제가 막 퀴즈를 내는데 지금 퀴즈를 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엑셀에서는 여러 개가 있고 CSV는 하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엑셀은 시트가 여러 개고 CSV는 시트가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이런 할 때는 CSV 파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훨씬 좋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로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툴의 입장으로서 CSV가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CSV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CSV 파일을 만약에
여기 뭐 노트패드에다가 만약에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콤마 separated value라서 쉼표로 구분된 값, 이게 구분자가 다 쉼표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러들일 때도 CSV, 이거 말고도 뭐 TSV, tab separated value 이런 어떤 파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오늘 좀 실습할 내용은 CSV 파일을 어떻게 R상에 로딩을 하는가. 사실은 한 가지만 알면은 다른 건 다 똑같거든요. 그 어떤 그 철학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한 가지만 실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잠깐 넘어갔고 그 실제 한번 데이터를 한번 처음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다 지우고 컨트롤 L 누르면은 여기 소리가 들리는 그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저희가 여러분들 혹시 다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이거 파일 3개? 혹시 요거 3개 다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그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네. 그럼 진행 바로 하겠습니다. 이 3개 파일을 여러분들 어떤 어딘가에 일단 저장을 해놓으세요. 뭐 바탕화면이든 어딘가에 일단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로 불러드릴 거거든요. 근데 불러드리는 함수가 read. 일단 먼저 그 메모장 파일 먼저 한번 불러드릴 겁니다. read.table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read.table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txt 언더바 데이터잖아요. txt 언더바 데이터 .txt인데 이렇게 돌리면은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no such file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R한테 이 파일을 불러와 라고 지금 시켰는데 R 입장에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R한테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우리는 작업 공간을 변경한다라고 하거든요. 워킹 디렉토리를 변경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R의 시선을 변경하는 겁니다. 어디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위치 공간으로 이런 R의 시선을 변경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txt 언더바 데이터만 적어도 이거는 여기에 있는 그 파일이구나라는 걸 인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는 위에 보면 세션이라고 있죠. 일단은 지금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 저는 강의 자료에 응급의료 연구의 R 과정에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지금 이 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세션 누르고 가운데 보면은 set working 디렉토리가 있죠. 거기에서 choose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다시 세션 누르고 set working 디렉토리가 있고 choose 디렉토리를 누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창이 하나 뜨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choose working 디렉토리, 이게 워킹 디렉토리가 작업 공간, 이걸 변경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딘가에 저장해 놨겠죠. 그래서 저는 바탕화면에 강의 자료라는 폴더 안에 응급의료 연구의 R 과정이라는 폴더 안에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픈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setwd가 제너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로 아까 제가 지정했던 거기로 R의 시선이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보통 저는 이렇게 setwd 하고 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제대로 잘 R의 시선이 변경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보고 있구나. R의 시선은 지금 여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처럼 txt 언더바 데이터.txt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불러주죠. 왜? 지금 이 R의 시선에 있는 이 파일이 여기 있으니까. 아까는 시선이 변경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뜨지만 지금은 R의 시선을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시선 안에 이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있기 때문에 불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불러지는 것까지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잠깐 보면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변수명이 내가 생각할 때 변수명은 age, gender, 그룹인데 여기선 변수명이 V1, V2, V3라고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age, gender, 그룹은
하나의 옵저베이션, 1번 옵저베이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쉽지 않다. 맨 윗줄은 변수명이다라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header equal true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header equal true를 적고 돌려주면은 맨 윗줄에 해당하는 것은 변수명이야 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거를 아까 그 A라는 거에다 할당한 것처럼 나는 여기다가 DF라고 할당해 보겠습니다. DF1이라고 할당해 볼게요. 일단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DF1이라는 게 지금 뭐 문제 없이 돌아갔고 DF1이라는 게 오른쪽 위에 10개 옵저베이션과 3개의 베리어블을 가진 하나의 데이터 셋,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이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이거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은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장점은 뭐냐면요. 여기 바로 이게 조그만한 삼각형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면은 정렬도 바로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누르면은 나는 젠더는 남자에 해당하는 거고 그룹은 A에 해당하는 것만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필터링 아웃을 여기서 바로바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지금 N수가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잘 되는 거고 N수가 좀 많아진다 싶으면 사실은 조금 버벅대는 어떤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 R이라는 프로그램은 그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실 툴은 아니고 통계 분석용 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대용량 처리를 위해서는 뭐 조금 뭐 SQL이라던가 아니면 뭐 SES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요새는 그나마 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패키지, 아까 뭐 데이터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런 패러럴한 어떤 이런 그 러닝 자체도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정말 리얼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거랑 비교하면 사실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빅데이터 처리에서. 어쨌든 그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드리고 나서는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헤드라고 적고 df1이라고 적으면요. 헤드 같은 경우는 상위 6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파악하는 게 헤드입니다. 사실 헤드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 분석할 때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가 이 age라는 값에는 어떤 값들이 보통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룹과 젠더 어떻게 들어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건 names라고 하면은 df1 이렇게 해주면은 변수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변수명이 3개밖에 없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변수명이 막 200개, 300개 되는 건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 보는 것보다는 이게 names를 이용해서 변수가 지금 몇 번째 어떻게 값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names 가지고 변수명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ames의 3번째 값을 나는 그룹이 아니라 나는 클래스로 변경하겠어. 이거 하고 돌려주고 나서 다시 한번 names를 한번 해보면은 변수명이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변수명이 변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names가 변수명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덮어 씌워서 3번째에 있는 값은 이렇게 그 변경도 가능하고요. names뿐만이 아니라 또 볼 수 있는 게 str이라는 게 있습니다. structure라고 하거든요. 이게 str, structure, 구조를 보는 건데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고 10개 옵저베이션이면서 3개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고 age는 인테저면서 이런 값들이고 그다음에 젠더나 클래스는 팩터이면서 2개 레벨을 가지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젠더나 클래스가 아마 캐릭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제가 이거를 지금 R 다운로드 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최근에 다운로드 받는 것들은 다 캐릭터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머리라고 하는 함수도 있거든요. 서머리는 기초 통계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리턴해주는 함수인데 사실 이게 뭐 문자 형태와 숫자 형태를 구분을 해서 숫자 형태의 데이터라면은 알아서 평균과 그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그다음에 메디안, 일규상계 이런 것들을 바로 구해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안 나왔을 텐데 이거는 사실은 그 캐릭터 형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팩터 형태라면은 젠더이면은 뭐 그 피메일이 몇 건, 메일이 몇 건, 프리퀀시를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숫자 형태라면은 알아서 이런 5대 통계량과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그다음에 문자 형태라면 알아서 프리퀀시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주는 기초 통계량에 대한 부분을 산출해주는 게 서머리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is.na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na는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na는 뭐냐면 사실상 not available의 약자로서 결집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df1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면은
2.NA 결집값이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이지점에 물어보고 있죠.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 대답을 여기서는 true 또는 false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alse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은 결집값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false,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즉 값이 잘 들어가 있어. 결집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R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모든 어떤 프로그래밍 툴이 마찬가지겠지만 false는 0이고요. true는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sum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해주는 거죠. 그럼 false를 다 더해줬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이 말은 결집값이 지금 이 데이터에는 없어 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에 대한 결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더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 전체가 다 합쳐서 0이 아니라 변수별로 과연 결집이 몇 개나 있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냥 썸이 아니라 나는 칼럼별로 썸을 해주겠어. 콜 sums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칼럼별로 봐도 age에도 0개고 젠더에도 0개고 클래스에도 0개야 라고 이런 식으로 변수별로 과연 그 결집치가 몇 개나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콜썸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에러를 많이 내는 게 콜썸스 할 때 s를 소문자로 쓰는데 이거 함수를 만든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s를 가운데 대문자로 만들어놨습니다. s를 꼭 대문자로 써야지만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이렇게 로딩하고 나서 한 5가지 정도로 확인해 보는데 뭐 head, names, 그다음에 structure, summary, is.na 이 정도 한 5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그 기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상한 값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어떤 EDA라고 하죠. 그 Explore Data Analysis 같은 어떤 느낌으로 5개 정도는 거의 무조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read.table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텍스트 파일을 불러들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CSV 파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CSV 파일을 불러들이는 함수명은 뭐냐면은 read.csv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기본 함수라 내장 함수라서 좀 리얼 빅데이터에 좀 쓰긴 그렇지만 일단은 일단 요걸로 일단은 기본을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패키지나 조금 더 뭐 free드라던가 free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read underbar csv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것만 알면은 뭐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read.csv 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게 쓸 거거든요. er underbar exam.csv er underbar exam.csv 이런 식으로 쓰면 되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지금 파일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파일명이 길고 그다음에 파일명에 대문자, 소문자 막 섞여 있고 그러면은 타이포 에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탭을 한번 눌러주면 돼요. 탭을 눌러주면은 바로 지금 현재 R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쭉 리스트업 해주고 그 중에 이렇게 그 화살표를 기반으로 페이지 이거 그 화살표를 기반으로 이거 가서 엔터 치면은 타이포 에러 없이 바로 이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파이썬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그 알파벳 한두 개만 넣고 탭 누르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가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 er underbar data라고 일단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러서 6,922건의 옵저베이션이 있고 18개의 베리어블을 가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처음 해보셨으면 뭐 헤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헤드 해보면은 뭐 상위 6개 정도가 나오는 거고 스트럭처 해보면은 뭐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형태와 그다음에 내용 사실 이걸 보면은 어떤 것들을 전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조금 잡힙니다. 왜냐면은 지금 내원 일시 같은 경우는 날짜 형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팩터 형태 또는 이게 문자 형태로 지금 지금 형태가 지금 인식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날짜 형태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날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팩터가 아니라 결국에는 데이트 형태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전처리해야 하는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머리를 해도 TF1 해주면은 TF1 아니 ER 데이터 해주면은 기본적인 문자 형태라면은 뭐 기본적인 평균과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통계량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자라면은 이렇게 뭐 프리퀀시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캐릭터 형태라서 이게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디지즈 클래스가 뭐 디지즈로 방문했냐, 인저리로 방문했냐, 아니면 non-treat visit 뭐 이런 것들은 뭐 지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캔슬된 어떤 환자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실제 나중에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초기 바이탈 사인 모델을 가지고 이런 클리니컬 아웃컴 중에서 ER-DES라든가 아니면 ICU로 입원하는 환자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피팅을 한번 뭐 로지스틱 회의 분석 또는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 아니면 여러 가지 머신러닝 방법을 피팅을 할 텐데, 또 피팅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클리닝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나중에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사실 얘기했던 부분이 거의 쭉쭉쭉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일단은 PPT로 쭉 넘어가 보면은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텍스트 파일 불러드리는 거고, 헤더 이퀄 true를 가지고 변수명이 있다는 걸 지정한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나의 어떤 이름으로 지정한 거고, 그다음에 네임즈 가지고 변수명 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ER 언더바 이그잼 가지고 방금 전에 봤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데이터를 클릭으로도 가져올 수 있긴 하거든요. 여기 보면 임포트 데이터 셋에서 from 뭐 이렇게 클릭으로 가져올 수 있긴 한데, 사실 우리는 코드를 배웠으면은 굳이 이 방법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GUI 방법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연구의 재현성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엄청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로 그냥 입력해 놓고 하는 게 낫고요. 이거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나서 로딩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트럭처라던가 서머리라던가 네임즈라던가 아니면 뭐 그 헤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EC.NA 역시 뭐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NA냐 아니냐, 그래서 결집값이냐 아니냐, 어떤 것들은 true 이 말은 여기에 지금 결집값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뭐 데이터 타입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엑셀 형태의 데이터가 이거고요. 그다음 이거랑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사실 이게 매트릭스거든요. 이게 매트릭스가 뭐 n by n, 4 by 3 이렇게, 사실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서 매트릭스만 요구하는 그런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as.matrix 이런 식으로 변경한 다음에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스칼라 같은 경우는 1 by 1의 형태입니다. 값 하나만 있는 거. 스칼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벡터 같은 경우는 1 by n. 그래서 이거 지금 1 by 2죠. 1행 2열에 해당하는 1 by 2, 1 곱하기 어떤 숫자 형태를 벡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칼라가 모이면 벡터가 되는 거고, 벡터가 모이면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 C는 아까 concatenate라고 해서 연결해주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즉 이 말은 스칼라를 연결해서 벡터를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뭐 인덱싱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좀 쓰임새가 달라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R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키지라는 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R을 쓰는데, 이 R의 패키지에는 굉장히 많은 패키지가 있습니다. 15,000개 정도의 패키지가 있는데, 사실 15,000개를 다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고요. 15,000개가 이거를 다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15,000개를 다 보고 나면은 아마 15,000개가 또 생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개 정도만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이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설계가 잘 된 코드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쓰기만 하면 되도록 누군가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보통 코딩을 진짜 잘하는 마치 뭐 너드나 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올려놓습니다. 그럼 패키지화 해놓으면은 제3자가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디다가 올려놓냐면 인터넷이 크랜이라는 데다가 올려놓습니다. 크랜. 그래서 Comprehensive Archive Network라고 하는 데 올려놓는데, 사실 이 패키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만드는 것 자체로도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이 이화여대 통계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SCI급 한 편을 쓴 거랑 동일한 어떤 이거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패키지를 잘 하나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거기다가 함수도 잘 짜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설명서도 잘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가 잘 되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패키지를 잘 해놨고 우리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기만 하는 정도, 활용하는 단계로서 우리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쓸 수 있도록 한 거고, 실제로 패키지를 한번 써볼 건데요. 여기다가 한번 인터넷이 연결된 상황에서 여기다가 한번 똑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install 패키지 하고 문북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항상 에러 나시는 분들이 문북할 때 B가 대문자거든요. 근데 소문자로 잘못 쓰시고 에러 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니까 install 패키지 싸고 문북이라고 한번 이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잠깐 기다리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처음이신 분들은 install 패키지 해갖고 문북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굳이 설치는 하지는 않을 건데요. 이걸 만약에 설치를 하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뜨면서 뭔가 뚜루룩 뭔가 설치가 될 겁니다. 그게 인터넷, 아까 얘기했던 크랜이라는 데서 올려놓은 어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는 쓸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지금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컴퓨터 상태나 아니면 인터넷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느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이거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안 하고 여기다가 샵 붙여놓고 그냥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이야기할 게 문북 패키지에 대한 활용과 그 다음에 DPLYR이라는 어떤 패키지에 대한 활용을 조금 준비를 하셨는데 보통 강의할 때 한 3시간 정도를 잡고 강의를 하는데 너무 좀 길 것 같아서 2시간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DPLYR 같은 경우는 다음번 강의 때 좀 이어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설치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혹시? 다 됐나요, 혹시? 혹시 설치 다 되셨나요?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패키지 같은 경우는 설치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코드가 하는 게 필요한데요. 라이브러리라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문북이라는 실제 어떤 선물을 사는 걸로 비유를 하면은 인스톨 패키지는 선물을 산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선물을 뜯은 겁니다. 활용하기 위한 실제로 난 이걸 쓰겠다라고 명시하는 게 바로 라이브러리라는 어떤 함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북 패키지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 문북 패키지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하지도 않았고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진 건 어떤 함수를 가진 건지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거를 일단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조금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문북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사람이 만든 패키지입니다. 이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순환기 내과의 카톨릭의 순환기 내과의 문건우 교수님이라고 의사분이신데 통계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이블 1을 만드는 굉장히 조금 유용한 패키지라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한번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문북 패키지 안에 보면은 myTable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myTable. 일단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테이블의 어떤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물결표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물결표 왼쪽에다가는 구분 변수를 넣습니다. 나는 구분 변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중에서 만약에 성별이라는 게 있죠. 성별. 네, 성별이 있죠. 성별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변수를 쭉 리스트업하면 됩니다. 난 age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뭐 SBP, DBP,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볼까요? 뭐 예를 들어갖고 뭐 AVPU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First K-TAS도 보고 싶고, 이 정도 한번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disease,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꼴 ER 언더바 데이터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myTable이라는 함수 한 줄만 딱 적었는데 이거 일단 패키지를 깔았고 쓰겠다고 명시한 다음에 myTable이라는 함수 한 줄만 적었는데 바로 이런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결표 왼쪽에다가 구분면수로 성별을 넣었기 때문에 성별이 딱 이렇게 구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age 제가 여기다 리스트업한 거 있잖아요. age, SBP, DBP, ABPU 그 다음에 폴키타스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숫자 형태라면 알아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자 형태라면은 알아서 프리퀀시와 그거에 해당하는 그 퍼센트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건데 이 P 같은 경우는 P-밸류입니다. 여기서는 두 개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뭐 T-테스트에 해당하는 P-밸류고 그 다음에 이건 카이스키에 해당하는 P-밸류다라는 뭐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사실 뭐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통계량 구하는 것은 어렵진 않지만 엑셀로도 정말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식으로 한 줄만 가지고도 이렇게 굉장히 멋진 테이블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이고 제가 보통 보통 그 의학 논문을 쓰다 보면은 테이블이 한 3개 정도가 들어가고 그 중에 첫 번째 테이블 같은 경우는 테이블 1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데모그래픽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저는 데모그래픽 테이블을 만들 때 항상 요 마이 테이블 함수를 써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요 결과를 기반으로 여기서 뭐 성별이지만 어떤 아웃컴에 따라서 아웃컴이 발생한 집단과 발생하지 않는 집단에 대한 어떤 데모그래픽 테이블이 어떻게 다른가. 데모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통계학적인 이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뭐 에이지, 성별, 아니면 뭐 알코올 유주,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있죠. 뭐 학력 이런 것들, 뭐 학력이 뭐 나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 해당하는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파워풀한 게 이거 마이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구분 변수를 이거 플러스 한 개 더 적어도 돼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디지즈 클래스라는 어떤 변수가 있거든요. 구분 이게 뭐 내원을 한 게 뭐 질병으로 내원했냐 아니면 트라우마로 인저리로 내원했냐 아니면은 그게 아닌 외적인 걸로 했냐 이거를 플러스로 왼쪽에다가 2개를 넣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성별 안에서 또 디지즈 클래스별로 나눈 거에 대한 각각 통계량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사실 제가 지금 추가한 거는 이 변수 하나만 그냥 추가한 것 뿐인데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값들을 굉장히 이쁘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고 보통 제가 그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 중 하나가 이 마이테이블과 그다음에 다음번에 이야기할 이 태블로에 대한 내용을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실용적이고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만약에 위에 거를 잠깐만 요거를 기반으로 결과를 한번 리포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에서 엑셀형 복사한 다음에 엑셀로 가서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형태로 당연히 안 되고 깨지고 그다음에 셀 하나에 값이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결과 자체를 한번 테이블 언더바 리절트라고 한번 저장 한번 일단 해볼게요. 테이블 언더바 리절트라고 값을 이렇게 할당을 바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mycsv라고 하고 테이블 언더바 리절트라고 또 해보겠습니다. 방금 위에서 저장했던 거 테이블 언더바 리절트 이거를 그대로 적고 mycsv에 적고 그 다음에 파일 이꼴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2021-0426.csv라고 해서 한번 이거를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이꼴 이거를 안 적으면은 이게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그 파일 이꼴 꼭 적어야 되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아마 에러 없이 지금 뭔가가 잘 돌아가는 것 같고요. 아마 느낌상 어딘가에는 2021-0426.csv라는 파일이 어딘가에는 생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에 생성됐을까요? 당연히 지금 현재 R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에 생성되어 있겠죠. 다시 한번 찾아가 볼게요. 가보면은 방금 전에 만들었던 2021-0426.csv라는 파일이 생성되어 있죠. 방금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결과를 엑셀을 한번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구분을 했고 각각에 대한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리스트업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프리퀀시와 그다음에 뭐 퍼센트 그다음에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p-밸류. 사실 나는 이 통계를 좀 아시는 분은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 상태에서는 평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의미가 있지만 이게 만약에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다, 논 노멀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런 모수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모수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통계량을 가지고 제시를 해주는데 보통 그럴 때는 메디안과 그다음에 IQR 가지고 제시를 해주고 그때의 p-밸류는 t-테스트가 아니라 뭐맨 위팅 유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크로스칼 와이즈 테스트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쭉쭉 이야기를 해보면은 인스톨 패키지 가지고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한번 설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쓸 때는 라이브러리라는 걸 기반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대신 이거는 R이 킬 때마다 이거는 해줘야 돼요. 설치는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쓸 때는 라이브러리는 매번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기본 R을 설치했지만 R 스튜디오라는 걸 가지고 IDE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우리가 설치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죠. 패키지는 통계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하면은 통계 분석 또는 시각화, 웹 구현 여러 가지 뭐 머신러닝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R을 쓸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15,000개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뭐 Quick List of Useful R 패키지라고 해서 어떤 패키지 먼저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뭐 이걸 먼저 좀 봐라라는 걸 좀 레코멘데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R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어떤 그 자료인데 내용인데 데이터 로딩할 때는 이러이러한 패키지를 써라.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할 때는 이런 걸 써라.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이런 걸 써라. 모델링 할 때 이런 걸 써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데이터 클리닝 하는 겁니다. 데이터 클리닝 한다.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프리프로세싱, 클리닝, 매니플레이션 또는 누구는 데이터 마사지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랭글링, 그 랭글러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다 그 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쓰고 그 다음에 리포트 할 때 이거 쓰고 스페셜 데이터 아니면 타임 시리즈 하고 하이 퍼포먼스는 데이터 좀 테이블에서 리얼 빅데스 이거 쓰고 아까 패러럴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것도 많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추천을 좀 드리면요. 이 중에서 요 4개는 무조건 봐야 되고요. DPL, YR, TidyR, 그 다음에 StringR, Lubricate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4개의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또 ggplot2도 무조건 봐야 되는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5개는 필수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R 가지고 실제로 그 코딩하고 그다음에 개발하는 사람들의 코드를 보면은 이 DPL YR과 TidyR 그다음에 ggplot이 없는 코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필수고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 중에서도 이걸 일단 보고 여기서도 만약에 굳이 고르자면 이 5개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이 5개 패키지는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헤들리 위컴이라는 뉴질랜드 출신의 어떤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만들었고 그 사람은 R계의 슈퍼스타거든요. 그래서 항상 R 저널이나 학회에 가보면은 그 사람 발표에는 항상 사람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헤들리 위컴이라는 그 사람이 잘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15,000개 중에서 다운로드 수 단연코 1위는 요 ggplot2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R이 이런 굉장히 시각화에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ggplot2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이 5개는 무조건 하면 되겠고요. 사실 오늘 그 이 DPL YR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하고 좀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많이 좀 모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려면은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 DPL YR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테이블 1, 그래서 아까 그 테이블 1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데이터로 테이블 1으로 그 마이 테이블로 구하고 그거를 그냥 엑셀 워드 파일로만 변경한 다음에 이렇게 좀 손 보는 거고요. 요거는 아직 제가 서브미션은 한 건 아니고 지금 그 서브미션 하기 전 단계에 대한 자료를 그냥 잠깐 캡처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마이 테이블에서 인구 통계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논문을 태그로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석사 때는 태그로 썼는데 여기 와서는 워드로 쓰거든요. 근데 태그로 만약에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또 레이텍을 많이 뭐 쓰시거든요. 근데 이 레이텍에 들어가는 코드를 또 제너레이션 해주는 또 기능이 또 이 여기 문부 패키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보면요. 제가 아까 테이블 언더바 리절트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my 텍이라고 있거든요. my latek이라고 하고 테이블 리절트를 돌려주면은 바로 이게 코드가 제너레이션 되거든요.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택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거기다가 택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컴파일만 누르면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논문 형태나 그런 HTML 형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게 이 택에 들어가는 그런 코드도 제너레이션 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게 이게 문북 패키지에서 어떤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뒷부분은 사실 인덱스와 DPL-YR 내용이라서 DPL-YR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서 빠르게 대충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패키지라서 이거는 아예 차라리 다음번에 이야기를 조금 더 그 자세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 동안 좀 질문이나 그런 거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헬프 기능을 이용해주면 어떤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PDF를 공유를 드려놨습니다. 거기 그 드랍박스에 보면은 PDF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이 테이블에다 제가 헬프 기능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메서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 메서드라는 게 있거든요. 중앙에 보면 메서드 이퀄 3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 메서드가 여기 있습니다. 메서드가 1이면은 그냥 아예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하고 이거를 하는 거고 2라면은 넌 노멀이라고 이걸 가정하고 하는 거고 3이라고 지정해 놓으면은 샤피로 윌크 테스트라고 해서 노멀리티 테스트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멀리티 테스트를 하고 나서 노멀에 해당하면은 1로 가는 거고 노멀이 아니면 2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메서드 이퀄 2로 적으면은 바로 IQR과 메디안 값으로 이렇게 결과합니다. 이게 메디안이고 IQR로 갑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그죠? 아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스탠다드 디비전 때문에 이거는 1Q, 3Q 이런 식으로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메서드 이퀄 뭐 2, 3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면은 그걸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워닝 뜨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에러가 뜨는 게 좀 문제고, 그 다음에 워닝 뜨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건 무시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알툴스 워닝이 계속 사실 알툴스 같은 경우는 아마 디펜던시 문제 때문에 가끔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알툴스를 아예 깔아주는 경우도 방법이거든요. 가끔 그런 문제가 계시는 분도 있는데 알툴스 자체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하면 아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드 사용법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게 한 개씩 이 프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거는 아마 좀 R을 좀 써보신 분 같은데 일반적으로 data.table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가 free드라고 해서 freed, fastread라고 하고요. 이거 사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파일을 한번
테스트 언더바 그 ER이라고 받아볼 건데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탭 누르고 ER 언더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테스트 언더바 ER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불러주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테이블 결과는 엑셀 말고 다른 걸로는 사실 저는 CSV로밖에 그 파일을 내보낸 적이 없어서 다른 거는 해본 적은 없는데요. 아마 그 여기서 구현되어 있는 함수가 myCSV라고 해서 CSV만 지금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만약에 오프라인이었으면은 조금 그 에러 뜨거나 그런 것들도 좀 보면서 봐주면서 좀 하면은 더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아쉽게 됐지만 이렇게라도 조금 그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마무리를 할까요?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은 다음 2회차에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의를 해 주신 유지영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호스트를 맡아 주신 권인우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저희 집담회 연구회가 주최한 집담회 중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가 있었던 날이기도 한데요. 저희 연구회는 열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라든지 메디컬 인포메틱스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그 안내되었던 그 이메일이 있는데요. terim.j.kim@gmail이나 아니면은 양수정 선생님 메일로 그 정회원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재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의 자료를 조금 더 빨리 나눠 드리고 그리고 일정을 조금 더 빨리 잡아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1회 초심자를 위한 R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